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 요정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들은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예능된 드라마에서는 자신의 절친과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상황에 처한 주인공이 10년 전의 인생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가 매우 인상 깊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제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나무형은 요가 짓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제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화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아차린 건 평범한 평일이었지만 하원 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집안을 정리하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결혼식 때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였어요. 나는 오랜만이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락을 했어요. 급해서 본론부터 이야기할 거야? 혹시 당신 남편은 며칠 동안 출장을 다녀오는 거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우리 남편은 어제 출장을 떠나서 내일 밤 돌아온다는데 무슨 사정인지 큰일이네. 출장. 어디로 갔다 온 것 같아? 우리 남편은 지금 어떤 사람과 여행 중인 줄 알아? 가족 사랑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닮은 남자란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말도 안 돼. 우리 남편은 저럴 리가 없다고.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 유명 호텔에 있어. 오늘 아침부터 관광지를 돌며 계속 마주쳤어. 신혼부부 같이 사진을 찍고 놀고 있더라. 지금도 근처에 있는데 내가 사진을 찍는 척하고 몰래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한번 보라고. 친구와 나는 연락이 끊긴 채 사진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 설마 우리 남편이 아닐까 했다.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다정하고 가정에 헌신적인 사람인데? 친구가 비슷한 사람을 잘못 설레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역시였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정말 제 남편이 맞았다. 남편과 어떤 여자는 다정히 팔짱을 끼고 부둥켜 안는 사진이었다. 애정 행동을 버리지 않고 서로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사진도 계속해서 보내왔다. 사진을 보니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배신감에 휩싸였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끊임없이 나왔다. 속고 우리 아이를 속인 남편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일단 친구에게 가능한 만큼 사진을 많이 찍어 달라고 했어요. 호텔에 다정히 들어가는 사진도 찍어 달라고 했죠. 아이의 손을 잡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도 자지 않고 이런 남편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쿨쿨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그날 밤 얼마나 쓰다듬었는데 그날 제 마음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런 인간과 같이 살면 과연 딸을 위한 선택이 맞는 건지 고민됐어요. 처자식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랑 바람난 사람이 아빠로 남아 같이 살게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됐어요. 저도 남편 눈과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괴로움과 고민 속에 지낸 그날들을 상대방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겪은 지옥 같은 밤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오랫동안 지옥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순순히 이혼하는 것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라도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복수를 해주고 마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에서는 남편의 재산과 외도한 여자에게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계획이지만 압승을 위해 증거를 모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몰랐다는 척할 생각이었죠. 그 다음 날 저에게 외도를 들킨 줄 알고도 모르는 척하며 늦은 저녁에 집에 왔어요. 피곤한 듯한 표정을 지어내며 출장이 정말 힘들었다고 설명하며 왔어요. 저는 다정한 말투로 반겨주었습니다.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아들 탓은 하나도 없고 내내 제 탓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불러놓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남편에게 정신처리라고 한마디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잔소리가 전부 저한테 하는 소리더 애미가 되어서 말이야.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아들 사업이 잘 풀리기만을 기다릴 거야?
아유, 나 같으면 증기의 시장에 가서 나 머리라도 팔아서 집안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했겠다. 우리 아들이 사업을 탄탄하게 기반을 쌓는 동안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라고 책임감을 안 가지겠어. 마음의 부담감이라는 뭐,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나 알려줘야 하는군요. 어머님,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외출하여 돈을 벌어와야 할까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면 아이는 어루만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회사에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는 없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볼 여건이 아니시고 방법이 왜 없을까요? 생각을 하지 않아서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현재 사는 집부터 팝니다. 그리고 합쳐서 사세요. 나는 아이를 돌보겠으니 너는 밖에서 돈을 벌어와라. 그러면 일심동체 아닌가요? 집을 팔고 사업자금도 충분히 마련하고 생활비도 사용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정말 그러네요. 돈도 마련되고 아이도 엄마가 돌볼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외출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못한 것이 어이가 없다. 당장 가야겠다. 아, 학과는 무슨냐. 죽어도 못해. 지금 삶이 힘든데 학과를 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처음에 잘 지내려면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 말에 너무 동의해요. 같이 살면 부딪히는 일도 많을 거고 서로 생활 습관이 달라서 서로를 안 좋게 보이는 점도 많을 텐데 학과는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얘 말씀을 들어봐. 내가 너를 잡아먹겠느냐? 돈 아끼라고 일부러 배려해줬는데 안 들어올 수 있다고? 내가 언제까지 돈도 없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밖에서 돈을 버세요. 엄마가 학과 하자고 하면 개꿀 아니야? 당신은 애를 맡기고 돈을 벌고 나는 사업을 하고 우리는 먹고 살 거야. 문제 하나도 없잖아. 나는 엄마가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막힌 생각이 딱 나오는 거네요. 이게 바로 삶의 연륜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일부러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학가를 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서 제가 싫다고 말했던 것도 듣지 않고 우리 집을 그냥 팔아버리고 집값은 지주에 다 넣어버렸대요. 그 후에 당당하게 오갈 곳이 없으니까 방법이 있냐면서 시댁으로 합가를 해버렸어요. 나 참, 돈이 없는 게 이렇게나 서러운 일을 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날 이사집을 옮기는데 진짜로 죽을 맛이었어요. 남편은 출근해야 한다고 쏙 사라져버렸거든요. 짐이 얼마나 될까? 그 비싼 이사짐 센터 직원까지 풀릴 일이 있을까? 세간살이 몇 개 옮기는 건데, 대충 하자. 너와 나랑 같이 옮기기 시작하면 별 수고할 일이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길래 이사를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시어머니 본인은 아이를 데리고 있고 저와 용달차 운전사로 일하러 온 한 명과 셋이 짐을 옮기라고 시켰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움직이는데 죽을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강철로 된 사람인 줄 아는지 침대를 옮기라, 책상을 옮기라고 하는데 진짜로 미치겠더라고요. 합가를 하고 난 다음부터 정말 제대로 된 지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일들은 모두 맛보기 수준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집안일은 모두 제 몫으로 떠넘겨 좋은 건 물론이었지만 좀 살림살이를 해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종 같은 며느리가 왔는데 굳이 내가 집안일을 해야겠니? 내가 나서서 제가 이제 할 필요가 없겠다고란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 살림 좀 살피고 그래라. 나도 뒷방 노인네처럼 뒷짐지고 얌전히 구경이나 좀 하자.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있는 내 집에서 공짜로 얹어 사는 주제 집안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하게 저에게는 좋다고 말하는데 기가 막혔지만 저는 찍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시어머니의 집이라고 선을 그으며 말할 땐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제사 때도 저는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튀기는 기름에 화상까지 입어가며 분을 붙여야 했고 모든 허들의 일은 전부 제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맡겨둔 세탁물을 제가 가지고 와야 했는데 일을 안 하면 저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고 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놈의 돈이 뭔지 왜 제게 이렇게 한다는 게 목을 이렇게나 죄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제 커리어를 쌓고 월급을 받아 취미 생활을 하며 살았던 삶이 그리워합니다. 남편은 사업이 잘 되는지 망하는지 소식조차 없고 맨날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하며 휴대폰만 줘야 장창 붙잡고 있었어요. 여보, 나 지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하니까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뭐가 불만인지 자꾸 발목을 잡네요. 당신이 좀 안아주고 달래주는 거 좀 해봐요. 휴대폰 좀 내려놓고요. 아, 나 지금 바빠 홍보할 일이 있는데요. 뭘 위해 애를 데려달라는 건지요? 내가 지금 노는 것처럼 보일까 봐요? 당신이 애가 없이 집에서 라면을 끓일 수 있겠죠?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을 요청해도 듣는 척도 안 해요. 너무 답답해서요. 아이는 성장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친정 가면서는요. 기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거의 미쳐가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혼자 상상하면서 말이죠. 사람이 적응이 되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반항도 하기 싫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시키는 일만 하는 저라면 욕 먹을 일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왕따를 심하게 당한 것인지 뭔지 그저 시키는 일만 하고 조용히 반항하지 않으면 아무 탓도 없을 거라 믿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저 저를 호구 취급만 한 것이었지? 제가 평온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냥 저는 너무나도 부려먹기 편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타인이었어요.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된 그날은 시아버지의 제사 날이었어요. 제사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갈비찜도 하고 굴비도 굽고 오색전을 부치면서 땀을 흘리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우리 아이는 4살이 되었어요. 4살이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 시절인가 싶었죠. 옆에서 놀아달라고 알짱거리는 아이를 보면서 남편은 그날도 바빴다며 나가겠다가 오후에 올 거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TV를 보면서 손 하나 내밀지 않고 이것저것 일을 시켰어요. 정말 몸이 3개 있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다 남편이 제사 시간에 맞춘 건지만 같았는데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제 몸은 한 몸인데 할 일이 많아서 제사 준비를 다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죠. 일손이 부족해서 놀아달라는 아이라도 봐달라고 부탁하려 앞치마를 메고 있어야 하는데 그랬습니다. 거실로 나갔더니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 당황했습니다. 빤히 들여다보았을 때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살펴보고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 여자가 맨날 그렇게 말하던 종 같은 며느리인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다 싶긴 한데 당신도 사람을 보는 눈이 정말 없나요? 아니다. 진짜 집안일 하나는 잘할 수 있는 종을 들여온 건가요? 보는 눈이 좋으신가요? 남편은 깔깔거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황해버렸습니다. 그쪽은 누구신데 저한테 종 같은 며느리라는 무례한 말을 내뱉으시는 건 초대받은 적도 없는 손님이에요. 남의 집에 왔으면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지.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으시는 우리 집 제삿날에 무슨 지제 말이 끊겼습니다. 일중에 오셨는데 화가 나서 저 또한 딱딱하게 말을 했더니 다가와서 슬쩍 저를 밀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제사 준비하신 분들은 잘 알아볼 테니까 오랜 시간 동안 쭈그려 앉아서 작업했기 때문에 다리가 매우 저릴 뿐만 아니라 살짝 밀린 듯한 힘에 뒤로 나뒹굴며 점이 붙었다고 올려둔 기름에 닿은 후 바로잡는 자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려니와 그 일이 하필 제 다리로 향해 떨어져서 뜨겁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데 그 여자가 깔깔거리면서 비웃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미련스럽게 행동하니까 이러한 대우를 받을 일은 아니겠죠.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직접 하는 게 옳은 것이지요.
매번 그렇게 종을 떳떳하게 부리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런 곤경에 처한 것입니다. 어휴, 비켜주세요. 앞으로 제가 제사를 준비할 테니 너는 왜 이러는 거죠? 우리 아버지 제사에 당신이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설마 지금은 무슨 상황인 줄 알아요? 이런 짓을 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려고 하세요? 집에 찾아와서 이런 소리를 왜 하세요? 진짜 사람이 맞나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데 왜 상당녀를 데리고 오려고 하세요? 머리가 어찌 끝까지 비어 있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고도 자신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채소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상당녀가 뭔가요? 그런 더러운 표현을 내가 사랑하는 분한테 왜 쓰시나요? 솔직히 당신이 어떻게 사실 결혼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냥 서로 직업도 비슷하고 돈 버는 스타일도 비슷해서 결혼했지만 이 여자는 다른가 봐요.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답도 있나 봐요. 그래서 너는 나랑 함께 한 거잖아요. 5년 동안 살아온 내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들리면 정말 미친 것 같아. 조강지처 같은 곳에 있는데 현실이 너무 현실 같지 않아 머리도 아파지지 않아.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신이야. 이렇게 대우받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참아내는 게 어디서 볼만하지 않아. 집이 얼마나 가난해도 종 취급받으면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사는 건지. 그렇게 행동하는 남편을 데리고 온 상간녀의 얼굴을 자주 봤어. 이상하게 나이가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단번에 누구인지 떠오를 정도로 나이든 얼굴은 아니었지만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괜히 쳐다보면 불길한 기운이 올마올 것 같아서 그냥 보지 말아줘요. 미리 보면 이해할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의 새 여자야. 너는 이젠 날 받아들여야 해. 이 집의 며느리로 지내야 할 것이야. 그래서 사온 선물을 시어머니에게 주면서 미련스러운 가난한 여자를 버리고 집안에서 도움을 주는 자리인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그러는데 시어머니의 눈이 환해지는 게 보였어요. 쇼핑백에 명품백이 드러나 있었거든요. 로고가 가운데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명품백이었는데 당연히 망쳐버리겠지 뭐. 나는 웃어가며 방에 가서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제안했고 시어머니는 이혼을 안 한다면 집에서 더 이상 못 버티게 할 것이라고 울음장을 놓았어.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받아들여서 이혼하는 게 나을지 않겠나?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것보다는 당연히 몇 분 건지고 나가는 게 낫지요. 우리가 돈에 섭섭지 않다고 하니까 너는 말이야. 우리 아들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그 여자는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문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대기업 다니고 있다고 해. 우리 아들 사업하는데 도움도 되는 여자고 집안도 괜찮은 여자란데. 아, 내가 왜 가진 거 하나도 없는 너를 며느리로 데리고 살아야 하냐? 응, 그래. 이혼만 해주면 내가 위자료 잘 챙겨줄게. 아, 솔직히 당신도 우리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이나 하면서 부려주는 거 싫잖아. 같이 살면서 서러운 일도 많았잖아. 내가 지금 위자료 준다고 할 때 받고 이혼한 게 낫지 않겠어? 이거 진짜 좋은 기회라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여는데 자료라는 말에 약간 눈이 잘린다고 돌더라고요. 이 집안에서 이렇게 허드랭이나 하면서 살기보다는 애랑 같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나이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섭섭치 않게 주겠다는 위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 내가 위자료 얼마나 줄지 드러나 보고 그럼 이만희 집에서 나가 주던가 할게. 나도 손해보는 장사는 하고 싶지 않거든. 5천만 원을 줄게. 솔직히 법원에서 위자료 주라고 해봐야 1천만 원이면 끝이야. 근데 내가 그 몇 배를 주겠다니. 5천만 원이면 먹고 살만 하잖아. 아니, 5천만 원으로 우리 아이랑 지낼 전셋집 하나 못 구해. 전셋집이 뭐야? 원룸도 요즘 5천만 원으로 구할 수 있을까 말까 하겠다. 그 정도 돈으로는 이혼 못하니까. 더 이상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그 여자와도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상간녀 소송을 걸어 쪽으로 패배하게 만들기 전에 그 여자를 놓치는 것보다는 큰 돈을 한 번에 쓰는 게 나을 거야.
남자가 뭐가 그리 배포가 없고 그러냐? 아이 1억 주마. 1억이 어디 쉬운 돈이냐? 평생 돈을 만질 수도 없는 돈인데 내가 1억 주겠다고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우리 아들도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살아야지. 어머니가 명품백 선물을 받으시더니 눈이 돌아도 완전히 돌았나 봐요. 종년 취급하던 며느리한테 1억이나 주겠다고 하시고 아 좋아요. 이혼할게요. 1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는데 어떻게든 먹고 사는 길이야.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나도 속 시원하게 도장 찍고 싶었는데 잘 됐네. 바로 이혼하겠다고 했고요. 서류를 준비하고 양육권과 친권을 조율하는데 시간을 조금 투자했어요. 시어머니는 1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서 제 통장에 넣어준다고 했고 저는 돈이 입금되면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그 여자는 저를 찾아와서 하나 도장을 찍고 꺼지라고 했어요. 속으로는 정말 웃었어요. 우리 남편이 빚 좋은 개를 샀다는 걸 모르는 듯 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댁에서 살면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시댁에서 단단히 책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정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 집에서 돈을 챙겨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스스로 무덤을 파야 하는 걸까요? 제가 웃음을 감추느라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박장대소를 하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고 인터넷에서 보고 배운 대로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남편이고 그 여자고 너무 황당해했지만 이게 바로 나의 복수다 하면서 3천만 원을 더 뜯어낼 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지만 얼마나 시원하더라고요. 입에 망덕한 년이 조용히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니만 상간녀 소송을 걸어서 돈을 더 뜯어먹네. 그 바람에 우리 예비며느리 얼굴에만 먹칠을 하게 되었잖아. 불륜을 저질러서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냈는데 이게 왜 제가 배 망덕한 것인가요? 아줌마, 아들이 쳐 죽일 놈인 거지? 2번 다시는 우리 얼굴 보지 맙시다. 이에 내 아이 보고 싶다고 해도 절대로 안 보여줄 테니까. 나 하절 생각하지 말고. 1억 3천만 원이 생겼을 때 아이와 함께 작은 빌라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취업 기회를 찾게 되었죠.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지 다행히 빠르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아이와 함께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전 다녔던 회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대표가 미혼이라 그런지 혼자서 일을 시작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월급도 꽤 괜찮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문회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되어 그곳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중퇴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 동문회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학교는 명문 학교여서 연말마다 동문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용기가 부족해 그곳을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나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새로운 소식이 바로 보인답니다. 저는 자신있게 긴장한 마음을 이끌고 동문으로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웃는 분위기에서 제가 찾아야 할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은 남편의 상간녀예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점차 얼굴을 보니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 여자는 끝까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바로 알아봤어요. 저를 왕따시켰던 주동배우였고 항상 2등이었던 그 사람입니다. 실은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난 후에 사채 때문에 고생하다가 결국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과거의 잘못들과 괴로운 기억들을 모두 잊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어요. 저는 철학관에 가서 생각할 겁니다. 알아들었어. 이름에 담긴 환자 때문에 기운을 막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는구나.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어. 아마도 자식에게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나도 믿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 마음 한켠에 들어가는 거 하나를 골라 개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모두 20살 넘으면 쌍꺼풀 수술은 거의 기본이 되어가고 있어. 나도 20대 중반에 쌍꺼풀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눈매가 달라지면 얼굴도 달라진 걸 느꼈어.
그 가해자 민지라는 이름은 기억 속에 평생 간직하고 있어서 눈 살짝 바뀌어도 기억해. 근데 그 여자한테 내가 그 정도로 특별한 존재도 아니었나 봐. 그 정도로 괴롭히던 나조차 말이야 인식을 못해. 우리 남편이 이름 변경 이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이름이 나간 동료인지 뭔지에 대해 생각해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내가 나타나니까 주변을 응시하는 얼굴을 하고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상간녀 소송 걸어서 자료를 받아냈으면 끝난 거야 라고 말했다. 도대체 여기서 왜 나타났어? 날 어떻게 대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것은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 걸 알지? 내가 조용히 경고할 때 그냥 뒤돌아가 사람들 앞에서 물품을 텄다거나 하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 충분히 올 만한 자리에 내가 왔지? 민지야, 나는 너를 알아보았는데 넌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그때도 가자고 했을 때 지금도 그랬어. 민지는 그제야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건가? 갑자기 사색이 되어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너 설마 어떻게 내가 그 전교 1등이라는 말이야? 너 설마 처음부터 알아보고 이런 복수를 하려고 준비했던 거야? 진짜 소름이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알아본 건 맞지만 복수를 준비한 건 아니야. 전 남편의 상간녀가 되어서 내 앞에 당당히 나타날 때는 언제고 이제서야 내가 다 계획한 대로 몰아가고 그래? 사람 서운하게 내가 이 나이를 먹을 동안 너라는 그늘 안에서 피해자로 살 줄 알았어. 넌 나한테 그만한 가치도 없어. 나도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고등학생 때도 왕따 시킨 적 없는데 아직 혼자 왕따인 줄 알고 학교 자퇴한 거잖아. 괜히 나한테 죄책감 씌우려고 말이야.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네. 나는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당시 일은 알만한 애들은 다 알지 않았을까? 내가 없는 소은 진짜인 것처럼 만들었잖아.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 다 그때를 기억해. 나만 피해자 만들고 나만 이상한 녀석으로 만들었던 거 우리 집이 좀 가난하다고 해서 나를 왕따시킨 거야. 그러니까 다들 그제야 내가 누구인지 눈치를 챈 건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여기서 멈추려면 이 자리까지 용기 내서 찾아오지 않았겠지. 제가 상간녀 소송에서 이긴 자료를 뿌려버렸어. 미리 프린트를 해두는 준비성을 보여주었으니까 사람들이 그 종이를 주워다 만민지 쪽으로 수갱거리더라고. 민지는 발악을 하며 종이를 주워 담기 바빴는데 거기서 민지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어. 그 새끼, 똥차, 너 아직 모르지? 내가 버렸던 쓰레기 주워줘서 고마워. 쓰레기통에 그 녀석, 걔 살아도 못 되는 인간 쓰레기야. 버리고 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돈까지 주면서 쓰레기 처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뭐라 할 수가 없지? 과거 일은 그 돈으로 사과를 받은 거라고 생각할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녀를 뒤로 하고 동문회를 나왔어. 어떻게든 제 휴대폰으로 연락이 쏟아지더라고. 제게 욕을 하는 만년 이등민주로 시작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동문이 있었던 사람들까지 전부 연락했어. 저는 일부러 궁금해하게 소문을 부풀려지게 하면서 모조리 무시했어.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연말에 다시 동문에 찾아갔더니 민지가 없더라고. 제가 두리번거리며 찾으니까 누군가 다가왔어요. 혹시 내가 기억이 나지 않나요? 모르겠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미안해. 그때는 어렸다는 핑계를 대기엔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던 것 같아. 민지랑 같이 너를 왕따시키고 힘들게 했던 거 사과할게. 받아주지 않아도 돼. 근데 혹시 민지 찾으러 온 거야? 민지는 그때 너에게 준 상처 아마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것 같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는 오늘 안 나타난 것 같은데. 걔 무슨 일이 있어?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다는 게 뭔지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걔네 전 남편이랑 결혼했잖아. 결혼하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자마자 걔네 시댁에서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네. 전 남편이 잘 나가는 사업가인 척하면서 민지를 꾸며미 브랜드 선물 공세를 하면서 말이야. 민지가 대기업 연구실에서
이런 것 알지요? 월급이 풍족해서 민지와 결혼했을 때 그 월급으로 사는 것을 생각했었거든요. 비슷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을 줄 알았어요. 인간 쓰레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걔도 참 헛똑똑이에요. 둘 다 똑같은 인간들끼리 만난 거 아니겠어요? 민지하고 결혼해도 혼란이 없고 잘 나가는 사과량 결혼하면 돈을 벌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 남편에게 속아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엄청 잘해준 척하다가 임신을 하고 나니 민지를 부려 먹으려 했대요. 끝이 아니라고 해요. 전 남편이 민지에게 사업적으로는 필요하다면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윽박을 쳤다더군요. 처음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했지만 모두 이득을 챙기려는 행동이었어요. 저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든가요? 이전에 시댁 식구들이 민지는 갑자기 태세 전환이 되어 시댁 식구들에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게 되었는데 그나마 나보다 똑똑한 건 전 결혼 후 5년 만에 이혼을 한 것이다. 하지만 얘는 1년도 안 되어서 이미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로 결국 혼자서 출산 준비를 한다더라고요. 민지네 친정에서도 돈은 다 뜯겼고 이혼했다고 민지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때문에 잘 나가던 대기업의 일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회사에까지 상관녀라고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동문들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한둘 있는데 거머 서로 욕심에 바람 피우고 결혼까지 했는데 치고받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내 돈 내놔라 오고 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건진 건 하나도 없었다. 민지는 미혼모 실업자가 되어버렸는데 전 남편은 두 번째 이혼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성공의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해 시궁창에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애썼지만 그러다가 마침내 집도 팔아버리고 이전 시무가 집까지 팔아서 전 남편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 남편은 술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홀로 하다 보니 어렵겠죠. 민지는 집에서 쫓겨나 임신한 지 몇 달 된 미혼모로서 미혼모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리수거조차 안 되게 해버려서 정말 처참한 상황인가 봐요. 이 모든 일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한 것 같아서 참 웃기면서도 기이한 생각이 드네요. 최종적으로는 제게 잘못을 저질렀던 민지가 전 남편이라는 쓰레기에게 벌을 받게 되어 물리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소환되어 코품격으로 민지의 벌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울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몹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문회에서 그 소식을 듣은 이후로는 동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의 연락처도 저장하지 않고 모두 차단했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며 회사에서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중입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딸로서 이해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노력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을 깨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답답한 일이 많지만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결국 정의는 이기는 방법을 깨달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지를 생각 중입니다. 수 있는지 고민하며 한 발씩 더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